자, 이제 정관은 여기까지 끝으로 하고 재무제표로 넘어갈게요. 이 부분부터 숫자가 나오면 이제 회계, 세무,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지죠. 네. 대부분 이제 숫자에 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숫자에 사실 약하긴 해요. 노력하는 거지. 자, 근데 이 재무제표라는 게 이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보고 어디로 가져가면 대출을 해줍니까? 은행, 그죠? 예,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의 숫자를 보고 몇 억을 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는 재무상태표. 그 특정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특정 시점은 언제를 말하냐면 보통 12월 31일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결산 월이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이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가 재무 상태표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얼마가 있고 부채 자본이 얼마인지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무 상태표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매출을 해서 판관비를 얼마나 썼고 영업이익을 얼마를 냈고 그거에 따라서 법인세를 얼마를 냈고 법인세까지 다 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정말 순이익. 그래서 그거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금으로표를 빨간 표시를 해둔 거는 웬만한 중소기업은 그 현금으로표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상장사라든지 중견기업이라든지 외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회계를 철저하게 하는 것들은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대표이사 오너가 현금 흐름에 더하기 빼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때 지표로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컨설팅 다니면서 그 세무법인 대표들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현금 흐름표를 좀 만들어 주자. 만들 수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근데 안 만들면 우리 회사 내부에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가급적이면 이제 자산도 크고 매출이 크고 그런 경우에는 저 현금 흐름표까지 갖춰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뭘 봐야 되냐면 다음 페이지에서도 다음 페이지 넘어서 보실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핵심은 그 자산하고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 갚아야 될 돈과 내돈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라는 게 중요하고 재고자산도 중요하고 비유동자산도 중요한데 요즘에 얼마 정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설비라든지 뭐 기계장치라든지 그 부동산,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거 다 유형자산에 속합니다. 무형은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말 그대로 특허, 상표,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이 무형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낼 수 있어가지고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특허를 내면은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벤처기업 인증 받기 위해서 특허하고 벤처기업 인증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벤처기업 인증은 다른 설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허는 어떨 때 내는 거냐면 실제 내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한 가지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법인은 벤처 인증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첫 번째 일숙은 절대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호스텔과 이제 호텔을 넘어가거나 부동산 전문 법인은 벤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가급적이면 뭐를 집어넣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정관의 사업 목적에 IT 쪽,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는데? 아니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스텔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키오스크 얘기 톡방에서 많이 오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얘기가 톡방에서 많이 오는데 남한테 이제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네, 빌려서 하는 건데 빌려서 해서 뭐 이렇게 관리받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기능이 있는데 키오스크에 없어. 내가 하고 싶어. 그럴 때 앱 개발을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면 앱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웬만한 메뉴 기능 다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것도 집어넣고 예, 계속 톡방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보면은 뭐 도어락 키 주는 문제, 뭐 어디 뭐 하는 문제 이런 얘기 오가잖아요. 아, 예, 나는 이제 규모가 크게 할 거니까 이거 내 브랜드로 내 UI UX로 해가지고 기존 거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개발해야지. 그래서 그거 개발을 하면 그걸 통해서 특허를 내고 그게 이제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허를 내야지 그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재무제표에 이 무형자산의 특허가 우리 특허는 5천만 원, 1억, 3억 무형자산으로 딱 잡힙니다. 그게 잡힌 거하고 안 잡힌 거에 따라서 재무제표에서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무형자산도 있네. 어,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자산으로 3억으로 딱 기재돼 있네. 그럼 그거 기준으로 전체 뭐 대출이 더 나가는 거예요. 대출계획 문제도 봐.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반드시. 단순하게 의미 없는 특허를 내서는 안 되고 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모로우 팩토리라는 브랜딩 그거를 계속 갖고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상표들 여러 가지 면으로. 근데 그 자체가 브랜드화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가치도 상표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서. 근데 그거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숫자로 들어가고 그럼 그 숫자를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에 얼마라도 기여가 되는 겁니다. 얼마라도. 예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내가 특허를 법인 대표가 특허를 내는 거죠. 법인 대표가 특허를 내서 실제 기획도 해보고 아이디어 노트도 쓰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를 실무자들이든지 아니면 외주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나면 그럼 이건 내 혀만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시켜서 하는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특허 가치가 커졌을 때 그 발명자의 권리도 있지만 등록자의 권리로서 대표가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이게 가치가 올라갔을 때 어느 순간 가치 평가를 받아서 법인에 팔아서 넘길 수가 있어요. 양수량도. 네. 그러면 나 이거 특허 감정 평가 한번 받아볼래. 1억. 오케이. 그럼 우리 법인에 그 순이익이 있어가지고 돈이 좀 있으니까 법인 대표 거 이제 법인인 이제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사줄게. 1억 주고. 대신에 그거 법인으로 줘. 그럼 이제 등록 권리자가 법인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표 개인 이름에서. 이렇게 하면서 1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이걸 15.4%까지 해서 그 많이 활용들을 하셨었어요. 그런 예시들이 있었고. 그 재무제표의 무형자산이 그래서 중요해졌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뒤에 이제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 부채도 있지만 뭐 비유동부채, 자본금들이 있는데 이제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채무를 말하는 거고 비유동부채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아마 부동산법인 같은 경우는 유동부채 1년 이내 갚아야 될 것들은 외상매입금이나 뭔가를 빌려오거나 그런 것들 아니면 별로 많이 잡혀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거보다는 은행에서 주로 빌려오죠. 그죠? 은행에서 빌려오면 장기, 5년, 뭐 7년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동부채로 장기 차입금으로 그 재무제표에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잡히는데 이것도 회계적으로는 나중에 재무제표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산을 높이고 이렇게 할때 그 유동부채에 있는 거를 1년 안에 갚게 되면 빨리 돌아오는 빚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정 항목을 살펴봐가지고 세무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 중에 비유동부채로 장기 채무로 돌릴 수 있는 거는 돌리자라고 해서 비유동부채를 돌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빨리 갚아야 되는 빚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무제표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기업 신용 등급 평가를 올릴 때 활용을 합니다. 이제 재고재산이라든지 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이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면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대표분들이 가장 좋아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이익, 잉여. 이익이 잉여금으로 우리의 회사에 쌓여 있는 거를 말하거든요. 잉여금이 쌓여 있는 걸 말하는데 세무사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저이익여금이 생기는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세금을 신고를 해드릴까? 그래서 법인세를 조금이라도 아껴드릴까라고 하는 게 세무사분들의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연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거를 그 법인 결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매출 올리고 운영한 전체에 대한 거를 3월 말까지 결산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3월 말까지 하는 거니까 저런 거에 대한 부채도 조정하고 비유동부채도 뭐 조정하고 뭐도 하고 어쩌고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해 넘겨가지고 3월 전에 하면 될까? 아니에요. 그거는 직전 연도에 9월, 10월 이때부터 미리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이대로 넘어가지 말고 뭔가를 조정을 해서 재무제표의 컨디션을 높이고, 그다음에 기업 신용등급도 높이고, 자산평가, 자산 전체를 좋게 상향을 시켜가지고 우리 재무제표를 좋게 가져가자라고 미리 판단한 거는 8월, 9월, 10월 이때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서 12월 전에 가결산이라는 거를 사실 내부적으로 맞춰놔야 돼요. 그때부터 또 한 번 세무사가 깊게 파고 들어가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3월 말에 최종 결산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안 하면 법인세 낮추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법인세는 조금 더 나오더라도 우리 내년에 대출을 추가로 더 받아야 돼. 왜? 내가 내년에 어디 하나 받은 게 있어. 그거 할 때 에코티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또 추가로 받아야 돼.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전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법인세까지 다 내고서 남은 단기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매년 꼬박꼬박 쌓여서 있는 거를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서 그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많아요. 단어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좌측에 있는 숫자가 뭔지 우측에 있는 숫자가 뭔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채는 남한테 빌려온 거, 은행도 빌려온 거, 투자자로부터 빌려온 거, 시비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가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금 뭐가 부족해라고 해서 내 돈을 법인에 빌려주는 거 있죠. 그거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대표한테 내가 빌려온 거니까. 그리고 자본이라는 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 재고 자산,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어떤 그런 유무역의 모든 자산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본 포함해가지고 자본과 부채 다 해서 이걸 통틀어서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거는 이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재무 상태표. 재무 상태표는 이걸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럼 재무 상태표에서 뭐를 봐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확대해서. 자, 제가 자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산에는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고, 임차보증금이 있고, 그런데 항목으로 나눠졌지만, 유동자산은 어떤 의미냐면, 1년 안에 내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고, 1년 안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거. 바로 팔거나 매각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돈을 빌려줬는데 회수해 올 수 있는 거 아니면 어디에 물건을 팔았는데 그게 들어올 돈들 1년 안에 회수되는 돈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자산은 1년이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회수할 수 있는 것들. 토지, 내가 원할 때 바로 할 수 있나요? 바로 쉽지 않죠. 이게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합의도 돼야 되고 여러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바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좀 비싸게 받고 싶은데 매수인은 절대 그러지 않죠. 조금이라도 싸게.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와 협상이 길어지면 연도도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비효동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혹시라도 법인을 통해서 주식 투자나 증권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그 유동자산의, 그러니까 자산의 전체 총계만 보시면 됩니다. 자산의 총계.
내가 1년 안에 빨리 환급성이 좋은 자산은 얼마가 있고, 그 환급성이 약한 장기 자산은 얼마가 있는지, 이거와, 그러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더하면은 전체적인 자산 총계가 나오는 겁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뭐 보시면 중요한 거냐면 매출액. 이게 이제 법인세가 결정되는 그 파트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법인을 운영해가지고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고 그다음에 거기서 세금을 법인세를 얼마를 냈고 그다음에 순이익을 얼마를 남겼고 그다음에 그 순이익을 남긴 당기 순이익이 이 이익 잉여으로 얼마가 쌓여 있는지가 다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죠? 매출액.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 원가. 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들어간 매출 원가가 얼마다. 어떤 항목들이 있다.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매출 총이익을 얼마를 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판관비. 이거를 말합니다. 판매와 관리비. 뭐 급여 주고, 뭐 쓰고, 물품 사고, 뭐 어쩌고 한 비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이 판관비에는 대표분들이 법인차 끌고 가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다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판관비까지가 쭉 오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쓰고 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나오고 판관비 얼마 쓰는지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영업이익. 그리고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에 다른 수익이 있을까? 내가 그 통장에 돈을 뭐 몇 억씩 계속 넣어놨다 그러면 이거 뭐 발생하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이런 거를 이자 수익이라든지 잡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영업의 수익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죠. 이제 법인세 차감 전 손실, 손실을 냈느냐, 마이너스를 냈느냐, 플러스를 냈느냐. 여기 보면은 그 요거가 어떤 의미냐면 전기 18기라고 돼 있고 단기 19기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법인이 설립된 지 19년 됐구나를 아는 겁니다. 19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하고 1년 후에 첫 번째 나오는 재무제표에는 1기라고 나옵니다. 1기라고 나오고 전기가 없어요. 단기만 나와요. 네, 첫 번째 해니까. 근데 2년 차로 넘어가서 2기가 되면 여기가 제2기가 되는 거고 단기, 여기가 전기 1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숫자만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보는 거냐?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 보세요. 전기 18기에 손실이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 7,600만 원. 근데 다행히 여기는 그 단기 들어서 가지고 이익을 냈죠. 그렇죠? 5,500만 원. 예.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는데 이거를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회사가 전체를 놓고 보면 흐름이 어떨 땐 손실을 냈지만 이게 이제 그래프로 치면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급격하게 떨어졌구나 이런 흐름 추세를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 네. 그래서 이걸 쭉 이어서 어, 짧게 3년치만 보시면 됩니다. 직전 3년치. 직전 3년치만 보면 되고 전체적으로 뭐 점검을 필요할 때는 5년치 봐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3년치만 봐도 충분하십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추세가 변했지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뭐 7천만 원 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9천만 원 순이익을 냈고 1억 얼마 순이익 냈고 그러면 이렇게 숫자만 봐도 우리가 우상향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 그렇게 흐름을 보는 거고 요 숫자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법인세 다 내고 난 다음에 단기 순손실. 네. 이 단기 순손실이 그 마이너스가 나느냐, 플러스가 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깨알팁 하나 알려주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럼 마이너스인 줄 알 수 있는데 어떤 재무제표 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회계법인에서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가로 열기 닫기 돼 있다. 마이너스 없다. 가로 열기 닫기는 마이너스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회계나 이게 처리가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중소기업들은 그냥 마이너스. 근데 이제 회계가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가로 열고 닫기 일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 재무제표를 봤는데 가로 열기 우리 거를 봤는데 가로 열기 닫기 돼 있고 마이너스 없어. 그냥 우리 이익 는다 보다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그 손익계산서 모든 것들은 재무제표에서 특히 손익계산서는 이 숫자의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손실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판관비를 너무 많이 썼는지 이런 것들 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파트 들어왔네요. 그 기업회계하고 세무회계 쉽게 말하면 어, 같은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세무는 국세청에다가 우리 이만큼 매출액 내고 이만큼 비용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 관점에서는 세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는 분들이 세무사분들입니다. 기장세무사. 그 다음에 회계는 뭐냐? 그러면 같은 재무제표 가지고 보고서 얘기하는 건데 회계는 뭐냐면 투자자를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회사 이렇게 매출액 올렸고 영업이익 잘 되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 관점에서 보는 처리와 회계 관점에서 보는 처리에서 그 계정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차이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점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퇴직금 쌓이게 되잖아요. 직원이 있거나 나도 그렇고. 그럼 쌓이게 되면 그 퇴직금은 이게 이익일까요? 부채일까요? 퇴직금은 부채. 언젠가는 내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입니다. 그래서 회계 관점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처음부터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퇴직 충당금이라고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세무 관점에서는 이걸 부채로 안 봐요. 왜? 뭐 대표이사가 법인 2, 3년 하다가 퇴직할 거 아니잖아요. 10년 후, 15년 후, 언제 미래 시점에 나가야 될 돈이지, 당장 나가야 될 돈이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무 관점에서는 이거를 부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라는 단어와 회계라는 단어를 그냥 분리해서 이해를 할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계사가 보느냐, 세무사가 보느냐 이 차이. 그리고 세무사가 보는 거는 국세청이 보는 거고 회계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는 투자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처리를. 자, 이제부터 좀 무거운 이야기가 나가는데 중간에 잠깐 쉴까요? 너무 빨리 달려온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좋아요.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누가 주신 거더라? 여명천사? 이따 디프리 때 술 많이 마시라고 혹시? 네, 잘 마시겠습니다. 마시다 보니까 뭔가 했어요. 그 제일 센 거예요, 한 명. 네. 예. 근데 좀 덥지 않으세요? 그런 거 틀려도 될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더우시죠, 그죠? 이거네. 제가 이제 혼자 좋아하는 것보다 그런데, 제가 발음을 좁게 했다거나 액면가를 작게 했으면, 네. 그건 변경이 불가능해요. 병원 가면 그럼 다시 법인에 다시 아니요,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어쨌든 그 주식수하고 액면가가 높아야지 나중에 가서 내 양도세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미리 돕게 주는 게 좋으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 자녀들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뭐 자녀들한테 미리 지분 주고 이렇게 나눠줄 때. 아,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호스텔 운영하는데 임차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엑시트해서 또 그래서 건물을 그냥 살 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건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딱 어떤 게 맞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네, 전체적으로 놓고서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네, 지금 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자녀들한테 지분이 묶일까 봐서 지금 그냥 돈을 빨리빨리 회전해서 제가 써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냥 넣었다가 뺐거든요. 지분하고 돈 당장 현금으로 가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이든 뭐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네,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배당은 결정을 하고서 가져가는 거지 네. 자동으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한테 할 겁니까? 뭐 이렇게 할 때는 그 세무사 대표를 만나게 되지만 그 세무사가 모든 관련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기장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많이 두고 이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인을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사 사무실의 규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담당자들이 평균적으로 뭐 20개에서 30개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더하기 한다라고 그러면 20개 관리한다 그러면 4명의 직원이 있으면 5명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몇 개의 업체를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100개. 그죠? 100개 업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100개의 업체를 관리하는데 세무사 시장이 그 매년 세무사 자격사를 따고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규가 계속 생겨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은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시장에서 개인 사업자가 됐든 법인이 됐든 외감이 됐든 뭐 중견기업이 됐든 이쪽에서 외감이나 중견기업 쪽은 대부분 어디가 가져가냐면 회계법인이 가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공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 처리도 그 FM대로 제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은 회계법인이 가져가는 거고 회계법인 내부에 또 세무사가 또 있어요.
CPA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는 약간 뭐 그 등급을 매기는 건 아니지만 회계사는 세무 처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무사는 회계 처리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세무사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좀 전에 유수진 님이 저한테 이제 세무사 사무실 기장료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다 아실 수 있도록 그 설명을 드리는 건데 한정된 포화된 시장 안에서 중소기업을 우리 회사로 기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걸 기장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사무장들이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세요? 기장 영업 이렇게 줄 때 가급적이면 싸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가 18만 원, 내가 그동안 18만 원 냈는데, 15만 원 해주세요. 13만 원 해주세요. 그 세무사분들이, 아, 네, 해드릴게요. 이래요. 네, 해드릴게요. 아, 이 밑에 있는 담당 직원들이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세무사분들이, 아, 알겠습니다. 15만 원 안 받고, 12만 원 해드릴게요. 저 부족한 거 어디서 메꿀까요? 여기서 메꿀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조건 깎지 마세요. 무조건 깎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세무사 사무실도 가급적이면 나한테 관심을 덜 갖고 나는 뭔가 좀 신경 쓸 게 있고 매출도 올라가고 관리할 게 많은데 우리 회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바꾸세요. 그때 바꿀 때 가져가려고 하는 쪽은 보통 이런 제안을 합니다. 기장료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그 저희 3개월치 그 안 받을게요. 기장 5개월치 안 받을게요. 회사 사이즈에 따라 달라요. 이거 누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협상해 주는 거는 어디에서 다 메꾸는 거냐? 여기에서 메꾸는 거야. 부가치세 신고를 내가 철저하게 해줬으니까 부가세 내는 거를 1,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저희 700만 원 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럼 그 깎아진 세금 금액에서 보통은 20%에서 30%를 조정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 조정이라는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 쪽에서 세무사가 하는 역할은 국세청에 이 업체가 얼마만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비용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요게 실제 그 남은 이익입니다. 요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라고 해서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에 관련된 거 모든 잔업무들은 밑에 직원들이 하는데 그거가 결정된 세액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도장을 딱 찍어줄 수 있는 권한은 세무사한테만 있습니다. 네, 세무사 사무실은 이렇게 들어가요.